제목은 대북 억지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실패하나 이렇게 잡았는데, 억지가 실패한다는 말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김정은이 핵 사용을 결심하고 핵 공격 명령을 내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뭐 저는 억지 실패다 이렇게 억지력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칼럼이나 뭐 여기저기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뭐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핵전쟁에서 핵 사용을 억제하는 것하고 재래식 전쟁을 억제하는 게 조금 다른데, 재래식 전쟁에서 억지가 실패하는 것은 주로 오판입니다. 오판 때문에 실패를 하죠. 예를 들어서 푸틴이 우크라이나 지금 공격하고 지금 쳐들어간 것은, 저게 지금 들어가서 1년 넘게 500일 넘게 저렇게 지금 계속 고전을 하고, 그리고 200년 이상 중립을 유지한 스웨덴, 그리고 핀란드 이런 중립 국가들이 나토 가입한다는 걸 이걸 자기가 생각했다면, 계산했다면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갈 일이 없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지금 이미 점령하고 있는 땅을 다 차지한다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스웨덴, 핀란드가 나토 가입하는 것만 하더라도 러시아의 유럽에서의 전략적 입지는 대폭 축소가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이거는 소탕 대실하고도 엄청나게 대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았더라면 쳐들어갔을 리가 없죠. 근데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탈린이 6.25 남침 성인을 김일성이 스탈린한테 6.25 남침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게 49년 3월부터거든요. 그 이후에 몇 차례 지금 좋은 시기니까 좀 승인해달라 했는데, 스탈린이 6.25 일어나기 석 달 전에 50년 3월 말에 최종적인 남침 승인했는데, 왜 스탈린이 그때까지 승인 안 해주고 계속 시간을 끌었느냐? 미군이 철수하고 다시 절대로 안 돌아온다 하는 걸 좀 확신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50년 1월 12일에 에치선 선언으로 미국이, 한반도는 미국의 이 방어선 밖에 있다는 선언을 보고 미국이 철수한 미군이 안 돌아오겠구나 하고 확신하고, 그때서야 김일성, 박헌영이 모스크바 방문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남침 승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다시, 스탈린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다시 전쟁하면 안 된다. 그걸 승인하면서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모택동한테 가서 동의를 받아라. 조건부로 승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 정책이, 미국의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뀔 줄 알았으면, 6.25가 나자마자 미국의 입장이 바뀔 줄 알았으면, 그게 스탈린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알았더라면 승인은 아마 하는데 더 고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다 이런 큰 재래식 전쟁이라는 게 주로 오판에 의해서 많이 일어난다. 그러나 핵전쟁은 뭐 아직까지 일어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이거는 오판의 이 위험성이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큰 스테이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전망을 걸어야 되는, 이거는 워낙 큰 도박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오판하기가 더 어렵죠. 오판으로 전쟁을 일으키기는 더 어렵죠. 그럼 생사를 걸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핵 억제의 원리, 이걸 좀 다 아시는 거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핵을 사용해가지고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손익 구조 때문에 이 억지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핵을 선제 사용하는 나라는 멸망을 면할 수가 없고, 핵 사용을 자제하면 생존에 지장이 없다면은 억지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핵무장국가 간에는 소위 MAD라고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상호 확정 파괴에 의한
공포의 균형으로 이 억지력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다른 핵무장 국가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이런 억지가 실패할 개연성입니다. 핵 사용의 손익 구조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유일한 핵무장 집단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억지 만능론에 이게 함몰되어 있는 사람, 억지를 과신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북한이 다른 핵무장국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이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지력이나 우리의 독자 핵무장으로 북한의 핵 선제 사용을 항상 억제할 수 있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아무리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북한의 핵 사용의 그 손익 구조가 언제 역전될까요? 역설적이지만은 북한 체제가 안정을 누리는 동안에는 억지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살 길을 두고 굳이 김정은이 망할 길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정신착란 이런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지만은 거기까지 우리가 감안해가지고 안보 전략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요. 핵 사용으로, 그런데 핵 사용으로 이럴 것이 없어지거나 오히려 생존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김정은이 판단하는 순간에 억지력 작동은 중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 김정은한테 살아있는 것과 죽는 게 경계가 별로 불분명하고 별 차이가 없는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이런 판단을 내리느냐? 김정은 정권이 내부적 병고를 당해서 벼랑 끝으로 몰리면 핵 사용으로 정권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가 있고, 또 종말의 가능성을 0.1%라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가능해지죠. 그렇게 봉기하는 양민을 수십만이든 수백만이든 대량 학살을 해야 정권 연명이 가능한 순간에 도달하면 김정은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이러한 대량 학살을 중단하고 저지하기 위한 외부의 군사 개입입니다. 외부의 그런 군사 개입을 저지하는데 핵 선제 사용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주저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앉아서 죽을 것이냐, 한번 발버둥이라도 쳐보고 죽을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했을 때 앉아서 죽느니 그냥 한번 좀 발버둥 쳐보고 죽겠다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또 충동을 김정은이 저는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북 억지 중심적 접근을 하다 보면 이게 억지력만 충분하면 북한이 억지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우리 북한 내부의 상황을 생각한다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생각한다 그러면 대북 억지력이 부족해서 억지가 실패할 가능성보다는 아무리 억지력이 차고 넘쳐도 북한 체제 내부의 이런 사정으로 억지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북한 체제의 특성, 그 자체도 억지 실패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그런 요인입니다. 다른 핵무장 국가라면 핵무기 선제 사용에 구분을 걸어야 할 정도로 나라가 망가지면 정권 교체라는 그런 해법이 있죠. 그걸 통해 가지고 돌파구를 찾아오면 됩니다. 그러나 북한은 정권 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유일한 핵무장 집단이라는 점에서 다른 핵무장 국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김정은은 신성불가침한 최고 존엄이고 김정은이 바로 국가 아닙니까? 이러한 신정체제에서 당과 군의 사명은 최고 존엄을 결사공의하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에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왕조시대에 보면 왕실과 종묘사직을 지키는 걸 나라 지키는 거로 착각을 했잖아요. 백성들은 다 죽어도 종묘사직이 뭐라고? 종묘사직과 왕실 지키면 그냥 나라가 온전하게 다 살아남은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 김정은이 저 북한 체제라는 게 이런 왕조시대의 의식 구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작년 9월 8일 제정된 핵무력 정책법, 물론 이게 이게 새로운 정책을 만든다기보다 기존의 정책을 법제화한 건데, 여기에 핵무기 선제 사용의 5대 조건이라는 걸 거기다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걸 5대 조건을 자세히 보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김정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임의적으로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거기서 보면 하나 눈에 띄는 게 뭐냐,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 세력의 핵 및 비핵 공격, 핵 공격뿐 아니라 비핵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핵 타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슨 참수작전 같은 게 실제 일어나가지고 김정은한테 신변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핵을 자동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자들이 볼 때 그런 공격이 임박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핵은 자동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에다가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북한이라는 게 법치국가가 아니니까 법에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미국 같으면 NPR에다 규정할 내용을 갖다가 법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알고 함부로 우리를 건드릴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대표적인 하나의 이게 선언적인 정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이게 안보 전략의 중심 과제는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억지 중심적인 그 접근에 함몰되지 말고 북한의 핵 선제 사용을 거부하는데 목표를 둔 거부 중심적 전략 구조, 전력 구조,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응징보복도 수만 명의 인명을 잃고 난 이후에나 사용할 그런 사후 약방문이거든요. 사후 약방문이 필요 없는 거부 전략, 이게 저는 최선의 안보 전략이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핵 공격 명령을 내리더라도 북한 핵미사일을 발사 준비 단계에서 대부분 제거를 하고, 거기서 놓친 미사일을 우리가 모두 요격하는 게 이 거부의 본질이죠. 자, 요즘 독자 핵무장 논란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만 좀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도 제가 보니까 독자 핵무장론자, 독자 핵무장 교를 믿는 분들이 상당히 보니까 많이 모여서 제가 지금 붕괴한다는 것마다 저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저는 핵무장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우리가 과학과 이 안보적 부가가치, 이걸 토대로 냉철한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지, 이건 저는 하나의 신앙적 차원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다, 그런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핵무장론자들이 간과하는 게 뭐냐, 저는 북한은 핵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선제 사용할 수 있는데, 북한이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또는 어느 문명국가도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미국의 공화당 정부든 민주당 정부든 지난번에 NPR에서 뉴클리어 포스트 리뷰를 새로 만들 때마다 소위 선제 불사용 원칙을 넣을 것이냐 하면, 아까 말한 소울 퍼포스, 핵무기 공격에 대해서만 핵을 사용한다, 소울 퍼포스와 노 퍼스트 유즈를 하나의 닥트린에 포함시킬 것인가 논란이 많지만, 그 NPR에 노 퍼스트 유즈 그 원칙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퍼스트 유즈를 하라는 그게 아닙니다. 그걸
그걸 정책으로서 공식 선언을 안 했다 뿐이지, 미국이든 러시아가 소련 시대에도 아프가니스탄 들어가서 10년 동안 전쟁하면서 그것 때문에 거의 소련이 해체될 위기에 모였어도 핵무기 사용해서 이기는 것보다는 재래식 전쟁을 지는 게 낫다는 결정한 거거든요. 미국도 한국 전쟁에 장진호에서 포위되고 했을 때 핵무기 사용해서는 이겼을 수 있겠죠. 월남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핵무기 사용해서 이기는 것보다는 재래식 전쟁으로 지든지 휴전하는 게 낫다는 게 이게 지금까지 핵무기 가진 나라들의 쭉 지난 한 70년 동안 유지해온 정책이거든요. 이게 문명국은 이런 정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어차피 지금 핵을 사용하든 안 하든 망하게 되어 있는 순간에 핵을 사용하기 때문에 핵을 선제 사용 안 할 이유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제 북한이 핵 사용에 임박했다고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억지하는 데는 최고지만은 억지가 실패하는 순간이 되면 이런 응징보복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최고의 사후 약방문에 불과한 겁니다. 미국이 이미 과잉 보유하고 있는 사후 약방문에 우리가 중복 투자하는 게 그만한 안보적 부가가치를 장수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그리고 선제 사용이 불가능한 핵무기가 선제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제거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나 아니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게 더 유리한가? 이거 저는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문제거든요. 그럼 미국이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응징보복 자산에 우리가 투자할 것이냐? 미국은 거의 만들지도 않고 배치하지도 잘 않는 이런 있어도 턱없이 부족한 거부 자산에 투자할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저는 과제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동맹의 미래라는 걸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고, 그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한 핵 잠재력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핵 우라늄 농축 능력, 이거는 확보하고 이제 우라늄 농축 능력을 확보하는데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오늘 이 세션에서 나오기 전에 모르는데 핵무장 하자 말자 이야기해봐, 이건 아주 공허한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핵무장을 결심했을 때 할 능력을 가지고 핵무장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가지고 우리가 서로 다투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능력도 없이 능력 갖출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원자력계에서는 지금 농축 같은 거 연구할 사람도 없고 연구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 어떤 담론 시장에서만 열심히 핵무장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고 지금 좀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온다 그러면 한미동맹은 또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 또 그런 사람이 앞으로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 비슷한 사람이 동맹은 전부 다 그냥 미국의 그냥 기생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통령이 나오면 그 동맹이 또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이런 핵 잠재력을 갖추는데 그 정당성은 우리가 평화적으로 얼마든지 농축시설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한번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